우주 바깥엔 뭐가 있을까?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그 바깥엔 분명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벽이든 다른 공간이든 아니면 완전한 무든 말이죠. 그런데 현대 물리학이 내놓는 첫 번째 대답은 솔직히 좀 김이 빠집니다. 바깥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주는 무언가를 향해 팽창하는 게 아니거든요. 풍선처럼 어떤 공간 속으로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안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바깥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안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바깥이라는 질문은 사실 북극에서 더 북쪽은 어디냐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명한 비유 하나가 도움이 됩니다. 풍선 표면에 개미 한 마리가 산다고 해보죠. 이 개미에게는 풍선의 2차원 표면이 우주의 전부입니다. 풍선을 불면 표면이 점점 넓어지고 표면 위에 찍어둔 점들은 서로 멀어집니다. 그런데 개미의 세계에는 표면 바깥이라는 방향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면이 넓어지고 있는데도 그 표면은 어디로도 팽창해 들어가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데 그 공간이 들어갈 더 바깥의 공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빅뱅이 우주의 한 지점에서 폭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어둠 속 어딘가에서 펑 터진 것처럼요. 하지만 빅뱅은 공간 속 한 점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공간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빅뱅은 일어났습니다.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팽창의 중심점도 시작된 한 지점도 없어요. 모든 곳이 중심이고 동시에 어느 곳도 중심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재미가 없죠? 남들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러니까 바깥은 없어요 로 끝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앵글로 가겠습니다. 우주 바깥이라는 말이 틀렸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너머에는 대체 무엇이 더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과학자들이 내놓은 대답들은 하나하나가 소름이 돋을 만큼 기묘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 대부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이론이고 가설입니다. 하지만 진지한 물리학자들이 수학으로 진지하게 계산해낸 가설이라는 게 이 이야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먼저 볼 수 있는 우주와 전체 우주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주의 전부가 아니에요. 빛이 138억 년 동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딱 그 범위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평선 너머에도 우주는 분명히 더 있습니다. 다만 그곳의 빛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지평선 너머로 우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2011년 한 연구팀은 우주의 곡률과 여러 관측을 종합해 전체 우주가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250배는 넘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지름으로 치면 최소 7조 광년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입니다. 우주가 완전히 평평하다면 그 크기는 250배가 아니라 그냥 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930억 광년은 어쩌면 진짜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일부인 셈입니다. 첫 번째 이론, 우주는 무한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낭만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제 관측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우주가 휘어있는지 평평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이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 측정한 결과 우주는 99%가 넘는 정밀도로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우주는 끝없이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한한데 아주 클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지금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은 무한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무한하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결론을 낳습니다. 잠깐 이걸 한번 진지하게 따라와 보세요. 카드 한 벌을 섞으면 나올 수 있는 순서의 가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래도 유한합니다. 그러니 카드를 무한히 계속 섞으면 완전히 똑같은 순서가 반드시 다시 나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무한하고 그 안에 물질이 어느 정도 고르게 퍼져 있다면 물질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유한합니다. 유한한 경우의 수를 무한한 공간에 뿌리면 반드시 똑같은 배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 멀리 어딘가에 지금의 지구와 원자 하나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지구가 존재하고 그 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과 똑같은 누군가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그 복사본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숫자였죠. 이게 바로 다중우주의 첫 번째 단계, 무한한 공간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복사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우주와 같은 물리법칙을 따르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론은 훨씬 더 나갑니다. 바로 거품우주,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우주 초기에 공간이 상상할 수 없이 빠르게 부풀어 오른 인플레이션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배경 공간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끓어오르는 공간 여기저기에서 우리 우주 같은 작은 거품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마치 끓는 물에서 기포가 올라오듯, 혹은 부풀어 오르는 빵 반죽 속 공기주머니처럼요. 우리 우주는 그 수많은 거품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거품들은 각자 물리법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거품에서는 중력이 훨씬 세거나 전자의 질량이 다르거나 심지어 공간의 차원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품은 별도, 행성도, 생명도 만들어줄 수 없는 죽은 우주일 겁니다. 우리 우주는 어쩌다 물리상수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별과 은하와 생명이 생긴 운 좋은 거품인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우주의 법칙이 하필 생명이 살기 딱 좋게 조율되어 있는가? 이건 오래전부터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온 수수께끼입니다. 우주의 기본 상수들을 조금만 다르게 돌려놓아도 별은 타오르지 못하고, 원자는 뭉치지 못하고, 생명은 시작조차 못합니다. 마치 누군가 다이얼을 아주 정교하게 맞춰놓은 것처럼요. 거품우주 이론은 이 미세 조정의 수수께끼에 이렇게 답합니다. 다이얼을 맞춘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거품들이 저마다 다른 다이얼 값으로 생겨나고, 그중 생명이 가능한 값을 가진 거품에서만 왜 하필 이렇게 딱 맞지? 라고 물어볼 존재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운 좋은 거품에 살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세 번째 이론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멀리 떨어진 다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갈라지는 우주입니다.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죠.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자 안의 고양이가 열어보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그 기묘한 실험이요. 양자세계에서는 실제로 하나의 입자가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데, 우리가 그걸 관측하는 순간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다세계 해석은 말합니다. 사실 어느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각각의 우주로 갈라져 전부 실현된다고요.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온 우주와 뒷면이 나온 우주가 매 순간 갈라져 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수히 많은 갈래로 나뉘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선택을 한 당신, 다른 삶을 사는 당신이 갈라져 나간 다른 가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론은 솔직히 여기까지 오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태그마크가 제안한 수학적 다중우주입니다. 지금까지의 우주들은 위치가 다르거나 물리 상수가 다르거나 양자 상태가 달랐지만 그래도 어떤 수학적 구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묻습니다. 왜 하필 이 수학이어야 하는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수학적 구조가 각각 하나에 실제하는 우주라면? 우리 우주는 그저 특정한 방정식이 기술하는 하나의 수학적 구조이고, 다른 방정식들은 또 다른 우주로 전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는 우주와 수학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수학으로 기술되는 게 아니라 우주가 곧 수학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 이론이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투는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태그마크의 통찰은 이것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포개지는 층이라는 겁니다. 무한한 공간의 복사본이 있는 세계 안에 물리법칙이 다른 거품들이 들어있고, 그 각각의 거품 안에서 매 순간 양자적으로 갈래가 나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수학적 구조의 일부라는 거죠. 아래층이 참이라고 위층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닙니다. 층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실제의 규모가 그저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 과학이 맞느냐는 겁니다.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다중우주 이론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볼 수도 없고 실험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면 그게 과학이냐는 거죠. 반증할 수 없는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나 믿음에 가깝다는 비판입니다. 이건 정당한 지적이고 다중우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거품 우주가 우리 우주와 과거에 충돌했다면 우주 배경 복사의 그 흔적이 멍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흔적을 찾고 있고 아직 확실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증할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건 여전히 과학의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주 바깥엔 뭐가 있을까?
우리는 결국 정답을 모릅니다. 바깥이 없을 수도 있고, 나와 똑같은 복사본이 무한히 있을 수도 있고, 물리법칙이 다른 거품들이 끝없이 끓어오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이 진실인지는 어쩌면 인류가 영원히 확인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지금 가속되고 있고, 그래서 먼 은하들은 하나둘 우리의 지평선 너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득한 미래의 관측자는 우리보다 더 적은 우주를 보게 될 겁니다. 우주 바깥을 궁금해할 수 있는 창문이 아주 천천히 닫히고 있는 셈이죠. 어쩌면 지금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에 우주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름이야말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역사에서 이제 막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 아주 어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우주의 바깥을 수학으로 더듬어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답을 모르는데도 이렇게까지 멀리 상상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게 우주에서 가장 이상하고 놀라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별들 너머의 어둠 뒤에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